아빠, 그 술 절대 마시면 안 돼요. 딸의 다급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눈앞에는 며느리가 따라준 술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유난히 붉은 빛이 도는 술이었어요. 아버님, 오늘 좋은 거 구해왔어요. 어서 드세요. 며느리는 웃고 있었지만 그 눈은 웃지 않더군요. 3년간 명절에도 코빼기 안 비추던 며느리가요. 옆에 앉은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거 먹이면 바로 뻗어. 그 틈에 도장 찍게 하고 요양원 쳐넣자. 며칠 전 딸이 몰래 들은 아들 부부의 대화입니다. 3억짜리 아파트 뺏으려고 치매 진단서까지 위조한 놈들. 지난달엔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다며 생활비 200만 원도 끊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웃으며 잔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죠. 제가 화장실 다녀오는 사이 뭘 했는지, 딸이 그 집에 뭘 숨겨뒀는지, 그리고 1시간 뒤 식탁에 축 늘어진 건 40년을 키운 자식에게 이런 짓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늘은 73살 아버지가 3년 만에 연락한 아들 부부와 저녁을 먹다가 딸에게서 걸려온 전화 한 통에 모든 게 뒤집어진 이야기입니다. 내 자식이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 요양원에 쳐넣으려 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그 심정이 어떤 건지 상상이 되시나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날도 저는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김치찌개 하나와 밥 한 공기가 전부였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늘 4가지, 5가지 반찬이 가득했는데 이제는 혼자니까 뭘 해먹어도 입맛이 없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소리만이 텅 빈 집안을 채우고 있었죠.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박태호. 제 아들 이름이었어요. 3년 만이었습니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코빼기 하나 안 비추던 녀석이 갑자기 전화를 하다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저 태호예요. 오, 태호야. 웬일이냐?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애를 썼지만 잘 안 됐습니다. 아들 목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아버지,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서 저녁 식사 같이 하시죠. 제가 아버지 좋아하시는 갈비찜 해놓을게요. 저는 전화기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3년 동안 연락 한 통 없던 아들이 밥을 먹자고 하다니요. 의아하면서도 기뻤습니다. 아들이 이제야 철이 들었나 싶기도 했어요. 그래. 가마. 아버지가 갈게.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 영정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여보, 들었어? 태호가 밥 먹자고 전화했어. 그놈이 이제야 철이 좀 들었나 봐. 5년 전 아내 김순자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 때 태호는 왔지만 그 이후로는 바쁘다는 핑계만 대며 얼굴을 비추지 않았어요. 추석에도 설날에도 전화 한 통이 전부였죠. 그마저도 형식적인 안부뿐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먼저 연락을 해왔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주말이 됐습니다. 저는 옷장에서 가장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아내가 생전에 사준 남색 점퍼였어요. 거울 앞에서 머리도 빗고 면도도 깔끔하게 했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 거울 볼 일이 없었는데 오랜만에 제 얼굴을 보니 주름이 참 많이 늘었더군요. 아들 집 현관문 앞에 서니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렸어요. 아버님 오셨어요? 며느리 최유라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결혼하고 10년 넘게 저한테 눈도 제대로 안 마주치던 며느리가 두 손을 모아 인사를 하는 겁니다. 아이고 아버님, 어서 들어오세요.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유라는 원래 시아버지인 저한테 퉁명스럽기로 유명했거든요.
명절에도 인사 한마디 없이 방에 틀어박혀 있던 며느리였습니다. 그런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반기다니요. 아버지, 오셨어요? 태호도 거실에서 나와 저를 맞았습니다. 오냐 왔다. 식탁에는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나물 몇 가지에 탕까지. 이렇게 푸짐한 상을 받아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괜히 목이 메어왔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태호는 연신 제 건강을 걱정하고 유라는 반찬을 덜어주며 극진히 대접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식사 중간에 유라가 불쑥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요즘 뭐 드시고 사세요? 냉장고에 뭐 있기는 한 거예요? 응, 뭐 있지. 김치도 있고. 제가 대답을 채 끝내기도 전에 유라가 말을 잘랐습니다. 아이고, 어르신들은 대충대충 드시니까 탈이 나시지. 제대로 된 거 좀 챙겨 드셔야죠. 순간 젓가락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핀잔이었어요. 분명히 핀잔이었습니다. 저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무시하는 말투였어요. 하지만 저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자리인데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았거든요. 태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깜빡하는 거 없으세요? 가스 끄는 거 잊어버린다든지. 아니, 난 괜찮아. 아직 정정하다. 제가 손을 내저었지만 유라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연세에 혼자 사시면 위험해요. 치매라도 오시면 어쩌려고. 치매라니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갑자기 치매 이야기가 나오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저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며느리가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태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사실 제가 요즘 사업이 좀 어려워서요. 사업이? 무슨 일인데? 거래처에서 대금을 안 줘서 자금이 막혔어요. 급하게 5천만 원만 있으면 돌릴 수 있는데. 저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태호의 눈이 피곤해 보였어요. 사업한다는 게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5천이면 되냐? 네, 급한 불만 끄면 금방 갚을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돈이면 제 노후 자금 거의 전부였지만 아들이 어려우면 도와줘야죠. 그게 부모 아닙니까? 알았다. 다음 주에 마련해 줄게. 태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유라도 옆에서 웃었어요. 저는 그 웃음이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며칠 뒤 반가운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나 은정이야. 나 한국 들어왔어. 딸 은정이었습니다. 10년 전 남편 이상철의 미국 지사 발령으로 건너가 살던 아이가 드디어 귀국한 겁니다. 은정이? 정말이냐? 언제 왔어? 어제 들어왔어. 아빠, 나 오빠네 들러서 인사하고 아빠 집으로 갈게. 그래, 그래. 아빠가 맛있는 것 해놓고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들에 이어 딸까지 만나게 되다니. 5년 전 아내 장례식 때 잠깐 보고 못 봤는데 그때 알게 된 오빠 집 비밀번호가 아직도 같겠지 하며 은정이가 웃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은정이가 오빠 집에 갔다가 끔찍한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은요. 은정이는 오빠에게 미리 연락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예고 없이 방문했는데 현관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려는 순간 안쪽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여보, 아버지한테 이거 먹이면 바로 뻗어. 그 틈에 도장 찍게 하고 요양원 쳐넣자. 5천만 원 받아서 당장 급한 이자 맞고 아파트는 천천히 넘겨받으면 돼. 유라의 목소리였습니다. 치매 진단서는 준비되고 있어. 아파트 넘기는 서류만 받으면 돼.
태호의 목소리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은정이는 그 자리에서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고 했어요.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조용히 뒷걸음질 쳐서 빠져나왔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남편 상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오빠가 아빠한테 끔찍한 짓을 하려고 해. 저는 그때까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들이 효도하려고 밥을 먹자고 한 줄 알았어요. 며느리가 저를 걱정해서 치매 이야기를 꺼낸 줄 알았습니다. 내 피를 나눈 자식이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 요양원에 쳐넣고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는 것을 저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은정이가 제 집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고 안색이 창백했어요. 밤새 울었다는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은정아, 무슨 일이냐? 얼굴이 왜 그래? 저는 딸을 거실로 데려와 앉혔습니다. 은정이는 한참 동안 말을 못하더니 결국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빠, 나 어제 오빠네 갔다가 끔찍한 얘기 들었어. 끔찍한 얘기? 무슨 얘기? 은정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집 현관 앞에서 들은 대화를요. 수면제를 먹여서 치매 환자로 만들겠다는 것, 요양원에 넣겠다는 것, 아파트를 빼앗겠다는 것까지 전부요. 저는 처음엔 웃었습니다. 야, 은정아. 네가 잘못 들은 거야. 아빠, 나 똑똑히 들었어. 새언니가 분명히 그랬어. 아버지한테 이거 먹이면 바로 뻗는다고. 에이, 그럴 리가 있냐? 태호가 그럴 놈이 아니야. 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내 아들이 그런 짓을 할 리가 없다고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아니, 믿어야만 했습니다. 오빠가 요즘 효도한다고 얼마나 잘하는데. 지난주에 밥도 먹자고 하고 다음 주에도 오라고 하고. 괜히 남매 사이 나쁘게 만들지 마라. 은정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오빠가 왜 갑자기 3년 만에 연락했는지 생각해봐. 돈 때문이야. 5천만 원 빌려달라고 했잖아. 그야 사업이 어려우니까 그렇지. 자식이 어려우면 도와주는 게 부모 아니냐? 아빠. 은정이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호가 돈이 급하니까 부부 사이에 과장된 말이 오갔을 수도 있다고요. 요양원이니 치매니 하는 말은 그냥 농담처럼 던진 말일 수도 있잖아요. 설마 진짜로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아빠는 믿고 싶지 않은 거야. 오빠가 그런 인간이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잖아. 은정이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정할 수 없었어요. 내가 피땀 흘려 키운 아들이 아버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 한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은정아, 그만해라. 아버지 머리 아프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은정이가 뒤에서 불렀지만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은정이는 그날 집으로 돌아가며 결심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안 믿으면 증거를 보여주겠다고요. 아버지 눈으로 직접 보게 만들겠다고요. 그래서 남편 상철과 밤새 대책을 논의했답니다. 여보, 오빠네 집에 카메라를 설치하자. 그래야 증거가 남아. 위험하지 않아? 들키면 어떡해? 들키면 안 되지. 근데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 우리 아빠야. 상철이 고개를 끄덕였다고 해요. 그리고 다음날 초소형 카메라 2대를 구해왔답니다. 한편 그 시각 태호네 집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어요. 앞에는 사채업자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박태호 씨, 이번 달 안에 5천만 원 안 갚으면 집으로 찾아갑니다. 가족들한테도 다 알릴 겁니다. 태호의 빚은 총 2억 원이었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나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거죠. 이번 달 안에 5천만 원이라도 갚지 못하면 정말로 끝장이었어요. 유라가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아버지한테 5천만 원 받기로 했잖아. 그거로 일단 급한 불 끄고 아파트는 천천히 넘겨받으면 돼. 근데 아버지가 순순히 아파트를 넘기겠어? 그러니까 내가 방법을 찾아놨잖아. 유라가 서랍에서 작은 약봉지를 꺼냈습니다. 인터넷에서 구한 수면 유도제였어요. 이거 술에 타서 며칠간 먹이면 돼. 그러면 자꾸 졸고 멍해지고 딱 치매 증상처럼 보여. 그때 병원 데려가서 치매 진단받게 하고 요양원에 넣는 거야. 그게 되겠어? 이미 진단서는 준비하고 있잖아. 내 친구 남편이 브로커 알아봐줬어. 돈만 주면 진단서 만들어준대. 태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을 겁니다. 평생 허리 휘도록 일해서 자기를 대학까지 보내준 아버지. 사업 미천도 대준 아버지. 하지만 빚쟁이들이 집에 들이닥치면 어떻게 됩니까? 아내와 아이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요. 어쩔 수 없지 뭐.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라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잘 생각했어. 이번 주말에 아버지 또 부르자. 그때부터 시작하면 돼. 그날 저녁 태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또 오세요. 저번에 아버지 잡채 맛있게 드시는 거 보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 또 오라고? 네, 제가 이번엔 삼겹살 구워드릴게요. 저는 기뻤습니다. 아들이 연달아 밥을 먹자고 하다니요. 역시 은정이가 잘못 들은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나쁜 마음을 품은 놈이 이렇게 아버지한테 잘할 리가 없잖아요. 전화를 끊고 저는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여보, 들었어? 태호가 또 오래. 그놈이 진짜 달라졌나 봐. 아내 영정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아들이 효도하려는 줄로만 알았으니까요. 그 주말이었습니다. 저는 또 아들 집에 갔습니다. 은정이가 뭐라고 했든 저는 아들을 믿기로 했어요. 내 새끼가 설마 그런 짓을 하겠냐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 은정이는 오빠 집 근처에 있었습니다. 저와 태호 부부가 삼겹살 집에 간 사이 은정이는 오빠 집 현관 앞에 섰어요. 5년 전 어머니 장례식 때 알게 된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된장찌개 끓여줄 테니 들어오라던 새언니가 알려준 번호였죠. 비빅. 문이 열렸습니다. 은정이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고 해요. 손에는 남편이 구해준 초소형 카메라 2대가 들려 있었습니다. 거실 화분 뒤에 하나, 주방 선반 위에 하나. 은정이는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혹시 들킬까봐 숨이 막힐 것 같았다고 해요. 하지만 아버지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답니다. 설치를 마친 은정이는 재빨리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근처 카페에 앉아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설치 완료. 이제 증거만 잡으면 돼. 저는 그날도 아들 부부와 즐겁게 삼겹살을 먹었습니다. 유라가 고기를 구워주고 태호가 술을 따라줬어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버지인 줄 알았습니다. 내 머리 위에 칼날이 번쩍이고 있다는 것을 저는 까맣게 몰랐어요. 카메라를 설치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은정이는 매일 밤 녹화 영상을 확인했다고 해요. 처음 이틀은 별다른 게 없었답니다. 오빠 부부가 밥 먹고 텔레비전 보고 잠자리에 드는 평범한 일상뿐이었죠. 그런데 셋째 날 밤이었습니다. 은정이가 영상을 돌려보는데 낯선 사람이 나타났어요. 중년 남자였습니다. 양복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남자가 현관으로 들어오더니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은정이는 화면에 얼굴을 바짝 들이댔습니다.
남자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태호에게 건네며 이렇게 말했어요. 박종수 치매 진단서 완벽하게 만들었어. 이거면 요양원 입소도 문제없고 재산 위임장도 받을 수 있어. 은정이의 손이 덜덜 떨렸다고 합니다. 화면 속 태호가 봉투를 열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돈 봉투를 건넸어요. 고마워. 이거면 충분하겠다. 뭐 돈만 주면 뭐든 만들어주지. 나중에 또 필요하면 연락해. 남자가 돈을 세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은정이는 영상을 멈추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고 해요. 치매 진단서를 위조했다니요. 그것도 아버지 이름으로요.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인생 전체를 빼앗으려는 범죄였어요. 은정이는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더 살펴봤습니다. 그러다 또 다른 장면을 발견했어요. 브로커가 다녀간 다음 날 밤 영상이었습니다. 태호가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표지가 누렇게 바른 걸 보니 꽤 오래된 물건이었어요. 태호가 그 수첩을 유라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거 3년 전 엄마 장례식 끝나고 적어둔 거야. 아버지 재산 목록이랑 아파트 시세. 은정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3년 전이면 엄마 장례식 직후잖아. 벌써 그때부터? 유라가 수첩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어머, 생각보다 꼼꼼하게 적어뒀네. 아파트가 3억이면 우리 빚 갚고도 남겠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순순히 넘기기만 하면 돼. 은정이는 휴대폰을 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고 해요. 3년 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바로 그때요.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이 오가고 아버지가 영정사진 앞에서 오열하고 있을 때 오빠는 아버지 재산을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은정이는 치가 떨렸다고 했어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엄마 영정 앞에서 돈 계산을 해? 남편 상철이 은정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여보, 진정해. 일단 이 영상들 저장하고 아버지한테 보여드리자. 아빠가 얼마나 충격받으실까. 그래도 알아야 해. 더 늦기 전에. 다음 날 오후 은정이가 제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빠, 나 할 말 있어. 또 무슨 소리야? 저번에도 그러더니. 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솔직히 또 그 이야기를 꺼낼까봐 듣기 싫었어요. 하지만 은정이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빠, 이거 봐. 내가 오빠네 집에 카메라 설치했어. 이게 그 영상이야. 뭐? 카메라를?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의 집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다니요. 하지만 은정이의 눈빛이 너무 진지해서 일단 화면을 봤습니다. 낯선 남자가 서류 봉투를 건네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박종수 치매 진단서 완벽하게 만들었어.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박종수? 제 이름이었어요. 태호가 봉투를 열어 서류를 확인하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화면을 멈추자 서류가 클로즈업 됐어요. 거기에는 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치매 진단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뭐냐고. 은정이가 다음 영상을 틀었습니다. 태호가 낡은 수첩을 꺼내 유라에게 보여주는 장면이었어요. 이거 3년 전 엄마 장례식 끝나고 적어둔 거야. 아버지 재산 목록이랑 아파트 시세.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현기증이 밀려왔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라와 목구멍을 막는 것 같았어요. 3년 전이라고요. 순자가 죽은 바로 그날이라고요. 저는 그날 영정사진 앞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평생을 함께한 아내를 보내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내 아들은 그 자리에서 내 재산을 계산하고 있었다니요. 아빠, 괜찮아? 은정이가 저를 부축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참 뒤에야 입이 떨어졌어요. 내가 평생 허리 휘도록 일해서 그놈 대학 보내고 사업 미천 대줬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놈이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요양원에 쳐넣고 내 재산을 빼앗겠다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가슴이 더 아팠으니까요. 그것도 네 엄마 장례식 날부터 계획을 했어? 사람이냐 그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에서 나오는 눈물이었어요. 억울해서 나오는 눈물이었습니다. 은정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이제 믿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 이제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 한참을 울고 나니 분노가 밀려왔습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하자. 저놈들 감옥에 보내야 해.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은정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아빠, 잠깐만. 지금 신고하면 안 돼. 왜? 증거 있잖아. 이 영상만으론 부족해. 아직 실제로 아빠한테 약을 먹인 건 아니잖아. 계획만 세운 거지. 저는 멈칫했습니다. 은정이 말이 맞았어요. 변호사 말로는 영상 증거랑 현행범 체포가 같이 있어야 확실하게 처벌할 수 있대. 그러니까 우리가 함정을 파야 해. 함정? 오빠가 실제로 아빠한테 약을 먹이려는 현장을 잡아야 해. 그래야 놈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 손으로 키운 자식에게 함정을 파야 하다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저놈들이 먼저 아비한테 함정을 팠으니까요. 알았다. 어떻게 하면 되냐? 은정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이번 주말에 오빠가 또 밥 먹자고 하면 가셔야 해. 그리고 거기서 새언니가 술을 권하면 절대 마시지 마. 내가 전화할 테니까 그때 움직여. 알았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평생 자식들 잘 되라고 허리가 휘도록 일만 했는데 그 자식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분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이 있었어요. 배신감이었습니다. 피를 나눈 자식에게 배신당한 아비의 심정을 아십니까? 차라리 남이 그랬으면 이렇게 아프지 않았을 겁니다. 내 핏줄이 내가 낳고 키운 자식이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 했다는 게 그게 가슴을 도려내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이제는 알았습니다. 내 아들이 어떤 인간인지 똑똑히 알았어요. 이제 내가 움직일 차례였습니다.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은정이 남편 상철이 변호사 한 명을 데리고 왔어요. 상철의 대학 동창이라고 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였어요. 장인어른 영상 잘 봤습니다. 확실한 증거입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합니다. 아직 실제로 약을 투여한 건 아니니까요. 계획 단계에서 잡으면 처벌이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현행범으로 잡아야 합니다. 실제로 약을 먹이려는 순간을 포착해야 해요. 그래야 상해미수, 사기, 문서 위조까지 전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 놈들이 실제로 저한테 약을 먹이려는 현장을 잡아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장인어른께서 직접 미끼가 되셔야 합니다. 위험하실 수 있지만 이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상철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괜찮다. 내 손으로 저놈들 잡아야지. 남한테 맡길 수 없어. 작전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은정이가 노트에 계획을 적어가며 설명했어요. 아빠, 이번 주말에 오빠가 또 밥 먹자고 하면 가셔야 해. 평소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알았다. 거기서 새언니가 술을 권하면 절대 마시면 안 돼. 내가 실시간으로 카메라 영상을 보고 있을 테니까 새언니가 약 타는 순간 바로 전화할게. 그럼 내가 뭘 하면 되냐? 전화 받으면 일단 자리를 피해. 화장실 간다고 하든지. 그리고 그 틈에 잔을 바꿔치기 해. 잔을 바꿔? 응. 아빠 잔이랑 새언니 잔을. 새언니 잔에는 약이 안 들어있을 테니까.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게 될까 싶었어요. 눈치채면 어쩌지? 은정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할 수 있어. 새언니가 약탄수를 아빠한테 먹이려 했다는 증거만 있으면 돼. 나머지는 경찰이 알아서 할 거야. 상철이 덧붙였습니다. 제가 미리 경찰에 상황을 알려놓겠습니다. 은정이 연락하면 바로 출동할 수 있게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내 아들한테 함정을 파야 하다니. 평생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어요. 하지만 저놈들이 먼저 아비한테 함정을 팠잖아요. 이건 정당방위입니다. 알았다. 해보자. 며칠 뒤 예상대로 태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또 오세요. 유라가 아버지 좋아하시는 갈비찜 해놓는다고 하네요. 그래, 또 불러주냐? 네, 아버지 얼굴 보면 기분이 좋아요. 저는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 입에서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오는지. 하지만 내색하면 안 됐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버지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 간다. 아버지가 갈게.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연기를 할 수 있을까? 저놈들 얼굴 보고 웃을 수 있을까? 모르겠더군요. 평생 거짓말 한 번 안 하고 살았는데 이 나이에 연기를 하라니.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웃어봤어요. 어색했습니다. 입꼬리가 실룩거리기만 하고 자연스럽게 안 됐어요. 박종수, 넌 할 수 있어. 저놈들이 널 어떻게 생각하는지 떠올려봐.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요양원에 처넣겠다던 그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아내 장례식 날 재산 목록을 적었던 그 수첩이 떠올랐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 할 수 있어. 저놈들 앞에서 웃어줄 수 있어.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주말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평소처럼 행동하는 연습을 했어요. 웃는 연습, 고개 끄덕이는 연습,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는 연습. 태호야, 아버지 왔다. 거울 속 제 얼굴이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며칠 전보다는 나아졌어요. 은정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나 지금 오빠네 집 근처 카페에 있어. 실시간으로 카메라 영상 보고 있을 테니까 걱정 마. 알았다. 새언니가 술 따르면 절대 마시지 마. 내가 전화하면 그때 움직여. 알았다, 알았어. 상철도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님, 경찰한테 미리 얘기해뒀습니다. 은정이 연락하면 10분 안에 도착할 수 있대요. 고맙다, 상철아. 저는 전화를 끊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어요. 저녁 6시 아들 집 현관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물러설 수 없었어요. 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태호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았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가증스럽던지. 하지만 저도 웃었어요. 오냐 왔다. 거실로 들어가니 유라가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습니다. 아버님, 오래 기다렸어요. 어서 앉으세요. 식탁에는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나물에 탕까지. 저번보다 더 푸짐했어요. 아이고, 이렇게 많이 차렸냐. 고생했네. 아버님 드시라고 차린 건데요. 뭘? 유라가 싱글벙글 웃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를 갈았어요. 저 웃음 뒤에 어떤 속셈이 있는지 이제 다 알고 있으니까요.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태호가 제 밥그릇에 갈비를 올려줬어요. 아버지, 많이 드세요. 요즘 기력이 없어 보여서 걱정됐어요. 기력? 난 아직 정정해. 그래도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몸 관리 잘 하셔야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먹었습니다. 음식 맛은 하나도 안 느껴졌어요. 긴장이 돼서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반쯤 진행됐을 때였습니다. 유라가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갔습니다. 잠시 후 작은 술병을 들고 돌아왔어요. 아버님, 제가 몸에 좋다는 귀한 약수를 구했어요. 기력 회복에 최고래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유라가 제 앞에 작은 잔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술병을 기울여 술을 따랐어요. 아버님 잔이요. 이어서 자기 잔에도 같은 병에서 술을 따랐습니다. 저도 한잔 할게요. 아버님 건강을 위해서. 저는 잔을 바라봤습니다. 맑은 술이 담겨 있었어요. 겉으로 봐서는 아무것도 모르겠더군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주머니 속 전화기가 진동했어요. 아, 전화 왔네. 저는 전화기를 꺼내 화면을 봤습니다. 은정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여보세요? 은정이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그 술 절대 먹지 마세요. 응? 지금 화면으로 다 보여요. 아까 새언니가 주방에서 아빠 잔에만 약을 넣는 걸 봤어요. 새언니 잔에는 아무것도 안 탔어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아빠 들려요? 그 술 절대 마시면 안 돼요. 알았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태호가 물었어요. 누구예요, 아버지? 저는 애써 웃었습니다. 아, 아는 사람이야. 별거 아니야. 잔을 바라봤습니다. 저 안에 내 아들과 며느리가 탄 약이 들어 있었어요.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약이, 나를 요양원에 쳐넣으려는 약이. 이제 내가 움직일 차례였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 네, 아버님. 천천히 다녀오세요. 유라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어요. 문을 닫자마자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은정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잠 바꿀 테니까 지켜봐라.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아빠 조심해. 경찰 대기 중이야.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창백했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70평생 이렇게 긴장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저놈들이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세면대에 물을 틀고 얼굴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정신을 번쩍 들게 했어요. 거울 속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박종수, 넌 할 수 있어.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식탁에는 태호와 유라가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앞에 놓인 술잔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안에 약이 들어있다는 걸 알고 보니 소름이 끼쳤어요. 아버지, 오셨어요? 어서 앉으세요. 태호가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어요. 유라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술 식기 전에 드세요. 따뜻할 때 드셔야 효과가 좋대요. 그래, 그래. 저는 잔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바꿀까?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때 문득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손을 부르르 떨었어요. 마치 노인네가 손이 떨리는 것처럼.
아이고. 잔이 기울어지면서 술이 쏟아졌습니다. 식탁보 위로 술이 흥건하게 퍼졌어요. 아이고, 아버님. 유라가 화들짝 놀라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괜찮으세요? 손 안 대셨어요? 아니, 괜찮아. 손이 떨려서 그만. 잠깐만요. 행주 가져올게요. 유라가 허둥지둥 주방으로 뛰어갔습니다. 태호도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저도 휴지 좀 가져올게요. 둘 다 자리를 비운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움직였어요. 유라의 잔을 집어 제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엎어진 제 잔은 그 자리에 그대로 뒀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잔을 놓칠 뻔했어요. 유라가 행주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어머님 생각나네. 어머님도 연세 드시니까 손이 떨리셨는데. 유라가 식탁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애써 웃었어요. 미안하다. 늙으니까 손이 말을 안 들어. 괜찮아요, 아버님. 제가 다시 따라드릴게요. 유라가 술병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손을 내저었어요. 아니야, 됐어. 며느리 잔에 남은 거 내가 마실게. 어차피 같은 술이잖아. 저는 유라의 잔, 그러니까 지금 제 앞에 있는 잔을 들어 보였습니다. 유라가 잠깐 멈칫했어요. 하지만 자기 잔에는 약을 타지 않았으니까 별 생각이 없었겠죠. 아, 네. 그러세요. 유라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잔을 입에 대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마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요즘 위가 안 좋아서 공복에 술이 안 넘어가네. 아, 그러세요? 며느리가 먼저 한잔하고 나면 나도 마실게. 저는 술병을 들어 유라의 빈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아까 약을 타지 않은 원래 술을요. 유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가 권하는데 거절할 수 없었겠죠. 네, 그럼 아버님 건강을 위해서. 유라가 잔을 들어 입에 댔습니다. 술이 유라의 목으로 넘어가는 걸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유라가 잔을 비우고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웃었습니다. 아버님도 드세요. 그래, 그래. 저는 대충 얼버무리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밥을 더 먹는 척, 반찬을 집는 척 하면서요. 유라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면 안 됐거든요. 10분이 지났습니다. 유라의 눈이 약간 풀리기 시작했어요. 자꾸 눈을 깜빡거렸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하지? 피곤해? 무리했나 보네. 태호가 유라를 바라봤습니다. 아직 눈치를 못 챈 것 같았어요. 20분이 지났습니다. 유라의 고개가 앞으로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 보였어요. 여보, 나 좀 이상해. 왜? 어디 아파? 아니, 갑자기 졸려서. 유라가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그러더니 몸이 휘청거렸어요. 30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유라가 식탁에 축 늘어졌습니다. 머리가 탁 하고 식탁에 부딪혔어요. 접시가 덜그럭 소리를 냈습니다. 여보, 왜 이래? 태호가 벌떡 일어나 유라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유라는 반응이 없었어요. 완전히 기절한 거였습니다. 여보, 일어나. 왜 이래, 갑자기. 태호가 유라의 볼을 때리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태호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 유라가 갑자기 이러는데 어떡해요? 119 불러야 하나? 저는 태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제 연기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야, 박태호.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내 마누라가 내 잔에 뭘 탔는지 그걸 내 마누라가 마셨어. 태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이제 내 눈으로 똑똑히 보이냐? 내 잔에 약 탄 거, 그거 내 마누라가 직접 마신 거야.
태호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유라를 바라보고 다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뭘 몰라서 물어? 니들이 나한테 뭘 하려고 했는지 내가 다 안다. 저는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요양원에 쳐넣고 내 재산 빼앗으려고 했지? 그것도 네 엄마 장례식 날부터 계획했더라. 태호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버지, 그건 내가 평생 허리 휘도록 일해서 너 대학 보내고 사업 미천 대줬더니 이게 네가 할 짓이냐? 사람이냐, 네가?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터져 나왔어요. 네 애비를 짐승만도 못하게 취급한 거 알아? 나이 먹은 게 죄냐? 늙은 게 죄라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딩동.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빠. 은정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경찰 2명이 따라 들어왔어요. 오빠, 다 녹화됐어. 은정이가 휴대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오늘 새언니가 아빠 자네 약 타는 장면, 치매 진단서 위조하는 장면, 3년 전부터 계획했다는 장면까지 전부 찍혔어. 태호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아버지, 저는 그냥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사채업자들이 죽인다고 협박하고 그래서 애비한테 이런 짓을 해? 저는 태호를 내려다봤습니다. 빚이 무서우면 애비한테 솔직히 말했어야지. 왜 이런 짓을 해? 왜? 태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어요.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박태호 씨, 일단 서로 가셔야겠습니다. 상해미수와 사기, 문서 위조 혐의가 있습니다. 경찰이 태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또 다른 경찰이 쓰러진 유라 옆에서 무전을 쳤어요. 구급차 요청합니다. 의식불명 환자 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밖이 어두웠어요. 언제 해가 졌는지도 몰랐습니다. 은정이가 제 옆에 와서 팔을 잡았습니다. 아빠, 괜찮아?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습니다. 시원한 게 아니라 허전한 거였어요. 내 손으로 키운 자식을 경찰에 넘겼다는 사실이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해야 했어요. 저놈들이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이건 당연한 거였습니다. 저는 아들이 끌려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등을 돌렸어요. 경찰 조사가 시작된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어제 일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아들이 경찰에 끌려가던 모습, 며느리가 식탁에 쓰러져 있던 모습, 그리고 제가 내뱉었던 말들. 사람이냐, 네가? 그 말이 귀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아침 8시쯤 은정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새언니가 병원에서 깨어났대. 그래. 근데 문제가 생겼어. 은정이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문제는 유라였습니다. 의식을 되찾은 유라가 경찰에 거짓 진술을 했다고 해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건강에 좋다는 약수를 시아버지께 권했을 뿐이에요. 시아버지가 치매 증상이 있어서 헛것을 보신 거예요. 뻔뻔했습니다. 자기가 약을 탄 걸 뻔히 알면서 시치미를 떼다니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유라가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SNS에 글을 올렸어요. 치매 걸린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독살하려 했습니다. 저는 효도하려고 약수를 권했을 뿐인데 시아버지가 몰래 잔을 바꿔서 저한테 마시게 했어요. 평생 모시겠다고 결혼했는데 이런 대접을 받다니 너무 억울합니다. 글 아래에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자기 사진까지 올렸더군요.
눈물 자국이 선명한 얼굴 사진이요. 저는 그 글을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염치가 있으면 그런 소리가 나옵니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짓을 해놓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유라의 글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몇백 개 조회수였는데 하루 만에 몇만 개로 늘어났습니다. 기사까지 났어요. 치매 노인, 며느리 독살 시도, 충격 사건의 전말. 기사 제목만 봐도 제가 가해자인 것처럼 써놨더군요. 댓글은 더 심했습니다. 저런 시아버지 밑에서 얼마나 고생했을까. 며느리가 불쌍하다. 효도하려고 했는데 저런 꼴을 당하다니. 치매 노인들 무서워. 저러니까 요양원에 보내야지.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내가 가해자라니요. 내가요? 내 아들과 며느리가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내가 나쁜 놈이랍니다. 억울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 앞에 낯선 남자 2명이 나타났어요. 험상궂게 생긴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문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서성거리더군요. 저는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시오? 남자 중 한 명이 씩 웃었습니다. 박종수 씨 맞죠? 아드님 박태호 씨 아버지. 저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누군데 남의 집 앞에서 이러시오? 저희요? 태호 씨한테 돈 빌려준 사람들입니다. 남자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아드님이 저희한테 2억을 빌렸는데 갚을 능력이 없다더군요. 지금 경찰서에 가 있으니까요.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2억이라고요? 네. 원금에 이자까지 하면 한 2억 됩니다. 아버지가 대신 갚으시든지 아파트를 내놓으시든지 방법은 어르신이 선택하세요. 남자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아파트 평수가 어떻게 되시죠? 이 동네면 한 3억은 되겠네. 그럼 빚 갚고도 남으시겠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대문 손잡이를 잡고 간신히 버텼어요. 태호 그놈이 빚이 2억이나 있었다니요. 그래서 그렇게 급하게 내 재산을 노렸던 겁니다.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쫓기고 있었던 거예요. 어르신, 우리도 먹고 살아야죠. 일주일 안에 연락 주세요. 안 그러면 또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남자들이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평생 모은 재산이 저놈 빚 갚는 데 쓰일 판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은정이가 달려왔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야? 전화했는데 왜 안 받아?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멍하니 앉아만 있었습니다. 은정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새언니가 SNS에 글 올린 거 봤어? 지금 인터넷에 난리야. 맞다. 걱정 마. 우리한테 증거가 있잖아. 변호사가 반박 자료 준비하고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증거가 있으면 뭐합니까? 사람들은 이미 저를 나쁜 시아버지로 낙인 찍었는데요. 며칠 뒤 동네 슈퍼에 갔습니다. 평소처럼 우유랑 계란을 사려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계산대 앞에서 이웃 주민들이 수군거리는 게 들렸습니다. 저 사람 아니야? 며느리 독살하려 했다던. 어머, 그 사람이야? 무섭다. 나이 먹으면 저러나 봐. 조심해야겠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주민들이 저를 피하며 지나갔어요.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본 것처럼요. 평생 이 동네에서 성실하게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이 꼴이 됐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창피해서가 아니라 억울해서요. 저는 우유도 계란도 안 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방에 틀어박혀 아내 영정 사진을 바라봤어요.
밥도 안 먹고 물만 마셨습니다. 여보, 내가 애들 잘못 키웠나? 영정 사진 속 아내가 웃고 있었습니다. 항상 따뜻하게 웃던 아내였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은 내가 나쁜 놈이래. 어쩌다 이 지경이 됐어, 여보? 대답이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사진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어요. 당신 살아있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당신이 없으니까 집안이 이 꼴이 됐어. 나 혼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펑펑 울었어요. 70평생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 장례식 때도 이렇게 안 울었어요. 근데 오늘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나야. 문 열어. 은정이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빠, 제발 문 열어. 밥은 먹었어? 저는 어둠 속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어. 증거가 있잖아. 포기하면 안 돼. 은정이가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을 열 수가 없었어요. 세상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눈을 떴어요. 밤새 울다 지쳐서 바닥에 앉은 채로 잠이 들었더군요. 온몸이 뻣뻣했습니다. 아빠, 나야. 문 열어. 은정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문을 열었어요. 은정이가 들어오더니 저를 꼭 안았습니다. 아빠, 괜찮아?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은정이가 제 얼굴을 보더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빠, 밤새 울었구나. 눈이 퉁퉁 부었어. 괜찮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밥은 먹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은정이가 부엌으로 가더니 죽을 끓여왔습니다. 따뜻한 호박죽이었어요. 아빠, 일단 이거 먹어. 그리고 좋은 소식 있어. 좋은 소식? 상철이 오빠가 IT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카메라 원본 영상 복원했어. 타임스탬프랑 메타데이터까지 확보했대. 저는 죽을 먹다 말고 은정이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영상이 조작되지 않았다는 증거야. 새언니가 아무리 거짓말해도 이 영상 앞에서는 못 버텨. 은정이의 눈이 빛났습니다. 변호사가 오늘 검찰에 증거 제출한대. 이제 진짜 끝이야, 아빠.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검찰이 태호와 유라를 정식 기소했어요. 혐의는 사기, 문서 위조, 상해 미수였습니다.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 양복을 꺼내 입었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 사준 검정 양복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니 주름투성이 노인이 서 있더군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늘 끝을 내야 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니 방청석에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기자들도 몇 명 보였어요. 뉴스에서 떠들썩하게 보도됐던 사건이라 관심이 많았나 봅니다. 피고인석에 태호와 유라가 앉아 있었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유라는 뻔뻔하게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와 눈이 마주치자 유라가 입꼬리를 실룩거렸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똑바로 받아봤어요. 이제 더 이상 피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가 증거 자료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법정의 대형 화면에 영상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이었습니다. 유라가 주방에서 작은 약봉지를 꺼내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리고 술잔에 약을 넣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아버님 잔이요. 영상 속 유라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게 뭐야?
약 타는 거 아니야? 두 번째 영상이 나왔습니다. 낯선 남자가 서류 봉투를 건네는 장면이었어요. 박종수 치매 진단서 완벽하게 만들었어. 영상 속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호가 돈 봉투를 건네며 고맙다고 하는 장면까지 또렷하게 나왔어요.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세상에 진단서를 위조했다고? 저러고도 사람이야? 세 번째 영상이 나왔습니다. 태호가 낡은 수첩을 꺼내 유라에게 보여주는 장면이었어요. 이거 3년 전 엄마 장례식 끝나고 적어둔 거야. 아버지 재산 목록이랑 아파트 시세. 그 말이 법정에 울려 퍼지는 순간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충격에 빠진 것 같았어요. 저도 다시 한번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리 알고 있어도 다시 들으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검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 박태호와 최유라는 피해자 박종수 씨를 상대로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와 상해 미수를 저질렀습니다. 증거가 명백합니다. 유라의 변호사가 반박을 시도했습니다. 영상이 조작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추가 자료를 제출했어요.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의 감정서입니다. 타임스탬프와 메타데이터 분석 결과 영상에 어떠한 조작도 없음이 확인됐습니다. 유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어요. 증인석에 설 차례가 됐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한 발 한 발 내디뎠어요. 선서를 마치고 검사의 질문에 답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 박종수 씨, 피고인들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박태호는 제 아들입니다. 제가 낳고 키운 자식이요. 최유라는 그 아들의 아내, 제 며느리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평생 자식들 잘 되라고 허리가 휘도록 일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50년을 뼈 빠지게 일해서 저 아들 대학 보내고 사업 미천도 대줬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요양원에 쳐넣고 제 재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저는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태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것도 제 아내, 저 아이 엄마 장례식 날부터 계획을 했다더군요. 아내 영정 앞에서 재산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아들을 믿고 싶었습니다. 설마 내 자식이 그러겠냐고 딸이 뭐라 해도 안 믿었어요. 하지만 영상으로 직접 보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닦지 않았어요. 제 자식이 저를 사람으로 안 본 겁니다. 돈 뜯어먹을 호구로 요양원에 쳐넣으면 그만인 짐짝으로 본 거예요. 저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나이 먹은 게 죄입니까? 늙은 게 죄예요? 평생 자식 위에 살았는데 돌아온 게 이겁니까? 재판부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박태호에게 징역 3년, 피고인 최유라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피고인들을 법정 구속합니다. 법봉이 내려쳤습니다. 경찰들이 다가와 태호와 유라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차가운 쇠가 손목을 감는 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유라가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이게 뭐야? 하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태호가 끌려나가기 직전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그렇게 예뻤던 아들이었어요. 돌잔치 때 두 손으로 돌을 움켜쥐던 아이, 초등학교 입학식 날 손을 꼭 잡았던 아이. 그 아이가 지금 수갑을 차고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용서할 수 없었어요. 아직은요. 재판이 끝난 후 일주일쯤 지났습니다.
언론에서 진실이 보도됐어요. 유라가 올렸던 SNS 글이 거짓이었다는 게 밝혀지면서 여론이 뒤집어졌습니다. 효도 사기의 충격 실체, 친아들이 아버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 했다. 평생 희생한 아버지, 자식에게 배신당한 비극. 기사 댓글도 달라졌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눈물 난다. 저런 자식들은 천벌 받아야 해. 페륜아들 감옥 가서 정신 차려야겠다. 이웃 주민들도 찾아왔어요. 박 선생님, 저희가 오해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다 지난 일입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씁쓸했지만 원망하진 않았어요. 그 사람들도 속은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해결할 일이 남았습니다. 상철이 변호사를 통해 사채업자들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성인 자녀의 채무는 부모에게 상환 의무가 없습니다. 계속 협박할 경우 공갈죄로 고소하겠습니다. 며칠 뒤 사채업자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찾아가지 않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후련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은정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다 끝났어. 이제 우리 새로 시작하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결심을 했어요. 이 아파트를 떠나기로요. 이 집에는 추억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살던 추억, 아이들이 어릴 때 뛰어놀던 추억. 하지만 이제는 아픈 기억도 함께 서려 있었어요. 아들이 이 집을 빼앗으려고 했다는 사실이 매일 밤 떠올랐습니다. 새로 시작하고 싶었어요. 아빠, 우리 집 근처로 이사와. 내가 매일 들를 수 있게. 은정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사날 아파트를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현관에 서서 거실을 바라보니 아내가 앉아있던 소파가 눈에 들어왔어요. 아내가 밥 차리던 주방도요. 여보, 나 이제 가네. 거기서 잘 지켜봐줘. 저는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새 집은 은정이네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빌라였습니다. 방 2개에 거실 하나. 아담했지만 저 혼자 살기엔 충분했어요. 창문으로 햇살이 잘 들어오는 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은정이가 매일 아침 들렀어요. 아빠, 아침 먹었어? 먹었다, 먹었어. 뭐 먹었는데? 라면. 아빠. 은정이가 눈을 흘기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밥을 지어 반찬을 차려줬어요. 따뜻한 된장찌개에 계란말이, 나물 몇 가지까지. 아빠, 제대로 먹어야지. 라면만 먹으면 어떡해. 알았다, 알았어. 저는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주말마다 은정이네 집에서 가족 식사를 했어요. 상철이가 고기를 굽고 은정이가 반찬을 차렸습니다. 손주들이 제 무릎에 앉아 재롱을 부렸어요. 할아버지, 이거 먹어. 할아버지, 나랑 놀아. 저는 손주들을 안고 웃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이렇게 사는 게 행복이구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상철이가 저를 데리고 동네 공원에 갔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바둑을 뒀습니다. 상철이가 바둑을 잘 못 둬서 제가 맨날 이겼어요. 아버님, 저 또 졌네요. 허허, 자네는 수가 너무 급해. 천천히 생각하고 둬야지. 상철이가 웃었습니다. 아버님, 저한테 바둑 가르쳐 주세요. 제대로 배워보고 싶어요. 그래, 그럼 매주 나오자. 내가 가르쳐 줄게. 저는 상철이를 바라봤습니다. 참 좋은 사위였어요. 상철아. 네, 아버님. 자네 같은 사위를 둬서 내가 복 받은 거야. 상철이가 머쓱해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저야말로요.
아버님 같은 장인어른을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는 코끝이 찡해졌어요. 진짜 가족이 뭔지 이제야 알겠더군요. 피를 나눈 자식이 아버지를 배신하는 세상에서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위가 저를 친아버지처럼 모셨습니다. 세상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가 와 있었어요. 발신인을 보니 교도소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집에 들어와 편지를 뜯었습니다. 태호의 글씨였어요. 아버지, 저 태호입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짐승만도 못한 짓을 했습니다. 교도소에서 매일 밤 아버지 얼굴이 떠올라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평생 허리 휘도록 일하셔서 저를 키워주셨는데 저는 그 은혜를 원수로 갚았습니다. 평생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단 한 번만이라도 면회를 와주시면 안 될까요? 아버지 얼굴을 보고 직접 무릎 꿇고 빌고 싶습니다. 편지가 끝나 있었어요.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뉘우치고 있다고요? 진심일까요? 또 다른 속셈이 있는 건 아닐까요? 모르겠었어요.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저는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답장은 쓰지 않았어요. 용서는 아직 못하겠다. 하지만 네가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언젠가는.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추석이었어요. 은정이네 집에서 차례를 지냈습니다. 상에는 햇과일과 송편, 전이 가득했어요. 아내 영정 사진도 모셔왔습니다. 저는 영정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여보, 나 잘 지내고 있어. 손주들이 옆에서 저를 따라했어요. 어설프게 허리를 숙이는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뭐라고 해? 할머니한테 건강하게 해달라고 빌어야지. 알았어. 손주들이 고사리 손을 모으고 눈을 꼭 감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은정이가 차를 내왔습니다. 저는 찻잔을 들고 아내 영정을 바라봤어요. 여보, 내가 은정이 잘 키웠지? 그 아이 덕에 내가 이렇게 편히 살고 있어. 영정 속 아내가 웃고 있었습니다. 항상 그랬듯이요. 저도 따라 웃었어요. 3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는데 낯익은 사람이 서 있었어요. 빌라 앞 골목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태호였어요. 출소한 모양이었습니다. 머리가 짧아지고 얼굴이 많이 야위었더군요. 형무소에서 고생을 했나 봅니다. 태호가 천천히 빌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현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마침 옆에 있던 은정이가 소리쳤습니다. 아빠, 나가지 마. 오빠 또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몰라. 저는 창문 너머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무릎 꿇고 고개를 숙인 아들의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어요.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제발. 또 당하면 어떡해. 은정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은정이 손을 천천히 떼어냈어요. 은정아. 응? 그래도 내 자식이야. 저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태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눈물범벅이었어요. 코도 질질 흘리고 있었습니다. 70 먹은 늙은이가 아들의 그 꼴을 보니 마음이 아프더군요. 미운 놈인데도 아팠어요. 부모 마음이란 게 그런 겁니다. 아버지, 태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저는 짐승만도 못한 놈입니다. 아버지를 그렇게 대하고도 사람이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태호가 머리를 바닥에 찧었습니다. 쿵 소리가 났어요. 아버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남은 인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아버지 발밑에서 빌어먹는 거지가 되더라도 원망 안 하겠습니다. 저는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한때는 제가 그렇게 예뻐했던 아들이었어요. 처음 걸음마를 뗐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달리기 1등 했을 때 제가 더 신났었습니다. 그 아이가 이렇게 됐어요. 누구 탓입니까? 세상 탓입니까? 아니면 저를 탓해야 합니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었어요. 저 앞에 무릎 꿇은 저 사람이 제 아들이라는 것. 제가 낳고 키운 자식이라는 것. 일어나라. 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태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들어와서 밥이나 먹어. 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태호가 그 손을 잡았어요. 거칠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니 은정이가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아빠, 은정아, 밥 좀 더 퍼와라. 부탁한다. 은정이가 한숨을 쉬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는 태호를 식탁에 앉혔어요. 상철이가 묵묵히 수저를 하나 더 가져다 놓았습니다. 잠시 후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나물.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가족이 둘러앉으니 풍성해 보였어요.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먹어라. 태호가 고개를 숙인 채 숟가락을 집었어요.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밥 한 술을 떠서 입에 넣더니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울지 마라. 밥 먹을 때 울면 체한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따뜻한 빛이 식탁 위를 비쳤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였어요. 비록 상처가 아물지 않았고 용서가 완전히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다시 시작하는 봄이었습니다. 박종수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겨울처럼 차갑게 얼어붙었던 가족의 정이 봄볕 한 줄기에 녹아내리듯 결국 용서의 손을 내민 아버지의 마음이 저도 울컥했습니다. 피를 나눈 자식에게 배신당하고도 그래도 내 자식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부모라는 존재가 아닐까 싶어요.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려야 할 게 있었는데요. 아들이 아버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진단서까지 위조하고 딸이 카메라로 다 찍어서 현행범으로 잡았다니 드라마도 아니고 세상에 이런 일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노인 대상 재산 사기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가족에 의한 노인 경제적 학대가 전체 노인 학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해요. 특히 치매를 빙자한 재산 탈취 시도는 뉴스에서도 종종 보도되고 있죠. 다만 오늘 사연은 실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각색한 것이라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전달 과정에서 일부 과장이나 극적 요소가 더해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분명해요. 첫째, 아무리 가족이라도 재산 관련 서류는 본인이 직접 관리하고 중요한 결정은 혼자 하지 마세요. 성인 자녀의 빚은 부모에게 상환 의무가 없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고요. 둘째,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누구에게 휘둘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이에요. 셋째,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겁니다. 곁에서 진심으로 여러분을 아끼는 사람이 누구인지 잘 살펴보세요. 넷째, 배신의 상처도 용서의 무게도 결국 본인이 감당하는 겁니다. 하지만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기 전에 한 번쯤은 망설여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혹시 지금 자녀 문제로 마음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믿을 수 있는 사람과 꼭 상의하세요. 박종수 씨처럼 든든한 딸이 없더라도 주민센터나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얼었던 땅에도 봄은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햇살 같은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여러분께도 박종수처럼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지역과 의견을 남겨주세요. 순잔의 사연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